김용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다 망해가는 기업 대우조선해양에다가 4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 4조 원, 회수 못할 돈인 줄 알고 지원하라고 했다면 그 요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든 책임져야 하겠죠.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 사태가 촉발됐으니까요. 수조 원의 돈을 지원하라고 형식상 최종 결정한 사람은 산업은행장 홍기택 씨입니다. 그런데 홍기택 씨는 그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청와대 사별관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거라고 폭로했습니다. 나중에 쓸어 담았습니다만. 그래서 야당이 청와대 사별관 회의 청문회를 열자고 했고, 여당은 추경 예산을 받아준다는 야당의 약속을 받고는 합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 망신주기식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의 청문회 출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알다시피 대통령 최측근입니다. 자, 그러자 야당은 물론 조선일보, 동아일보마저 최경환이 빠진 청문회가 가능하냐, 이렇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런 양아치만도 못한 정당에게 무려 500일 넘게 국가의 존망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광고 듣고 조간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아주 오래전에 라고 말하던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의 청소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퇴직자들을 용역업체 간부로 채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취업한 관피아들이 청소 노동자들을 성추행했던 것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처가부동산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기는 처가부동산 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던 우병우였습니다. 진경준 비리를 못 막은 데다 거짓말까지. 그만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경찰이 공원에서 음주 상태로 술병을 소지한 채 누워있던 노숙자를 내쫓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사망 피해자만 1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피해 질환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에 대한 2차례의 현장 조사 요청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뭘 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례 현장 조사 요청도 국가정보원이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정원이 민변과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등의 이따른 접견, 면담 요청도 모두 거부한 바 있었죠.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들을 모두 사회에 내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된 것일까? 하지만 한겨레와 인터뷰한 한 고위급 탈북자는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히 국정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식당 남성 지배인 즉 인솔자가 민변 사무실로 찾아와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자발적 탈북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자기들 괴롭히지 말라고 인솔자를 시킨 것 아닐까요? 간첩 증거 조작, 선거 공작을 획책했으니 그러고도 남을 국정원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공항의 청소 노동자들,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인권 유린을 참지 못해서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업체 관리자들의 성추행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노래방에서 여성 노동자의 가슴에 멍이 들도록 성추행을 했습니다. 마구잡이로 가슴을 만진 것이죠. 피해 노동자는 충격 때문에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실린 것을 보니까 이 관리자들 오늘 남아서 술 대접을 해라. 아들이 둘이면 부부 관계는 2번만 했느냐. 이런 식의 성희롱 발언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 관피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의 청소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항 퇴직자들을 용역업체 간부로 채용하도록 강제 조항을 둔 것입니다. 노조는 마음대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낙하산 의무화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추행을 저지르고 업체를 그만둔 공사 출신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포공항 내에 주차관리 업체로 이직해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역업체 현장 대리인이 아닌 일반 간부까지 더하게 되면 공사 출신 관피아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처가 부동산, 그러니까 강남 땅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렇게 해명해 왔지요. 거짓말 의혹까지 따라붙는 셈입니다. 우병우 수석 처가가 소유했던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이게 잘 되지 않아서 골치였죠. 이 부동산을 그런데 넥슨이 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에 끼인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박기처럼 부지 중간에 다른 소유자의 땅이 있어서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의 처가는 끼인 땅을 매수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땅 주인과 소송을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 처가 쪽을 대리했던 이모 변호사는 소송 준비가 거의 돼 있다. 나는 숫자를 바로잡는 역할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의 소송은 우병우 수석이 주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내용을 보면 그간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상당한 신뢰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병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네. 특히 한결의 특종이었죠. 의경인 우병우 수석 아들이 2015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 운전병으로 선발되는 과정, 이거 설득력이 있다고 이석수 감찰관이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관계자들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아름아름 우병우 수석을 운전병으로 추천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 왔는데요. 이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데도 1억 3,993만 원을 비용으로 사용해서 우병우 수석 가족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우병우가 회사 경영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회사 자금의 사용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병우가 검찰 수사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진실에 근접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MBC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증명할 문건 자료도 입수했다면서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는 감찰 내용을 흘렸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내용은 이석수 감찰관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경찰에 자료 제출 그리고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이석수 감찰관은 감이 온다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조직적인 방해가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경찰이 자료 제출을 미적거리는 것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목을 비틀어 놓았는지 꼼짝을 못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벌써 여러 군데 민정수석실이 손을 써서 내가 감을 느끼는 건데 우병우가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라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러면서 공안검사 출신인 이석수 씨가 적임자라면서 뽑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된 이석수 씨. 네, 검찰에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수상하다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은 과연 우병우를 수사할 수 있을까?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청와대를 당할 수 없다. 특히 검찰을 주무르는 민정수석실은 말단 행정관조차 조사하기 어렵다. 덧붙여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직을 유지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박이 장악한 새누리당 반응은 어떨까요?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뒤 몇 시간 뒤에 대변인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병우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석수가 감찰 내용을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을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려는 적반하장 논평을 낸 것입니다.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에게 알아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박 일색 새누리당의 당론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를 정부가 18명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는 258명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피해자 기준은 피해 질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피해 범위가 확대돼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뱃속의 태아나 다른 장기에도 손상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현재 3,600명이 피해자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 판정을 받은 700여 명 중에도 추가로 피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성의 있는 배려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더 속상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3자에게 기업 경영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법정 관리지요. 법정 관리가 되면 채권자들이 빚을 받기 위해서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 한진해운과 거래하던 화물주들은 다른 해운사로 넘어갑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 관리로 가는 순간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비용 상승입니다. 한진해운과 협업을 하던 외국의 대형 선사들도 일본이나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해운 동맹이 깨지는 것입니다. 해운 업체들의 협업으로 수출입 비용에 있어서 이익이 있었는데 이 이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운사 파산이 다른 파산보다 더 큰 파장을 낳는 이유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인맥은 출세의 척도이면서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인맥을 위해서 하루에 4번씩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문자를 500건씩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맥 관리, 관계 맺음에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이라도 혼자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SNS의 급속한 확장으로 관계 맺기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인맥이 넓어지는 것에 반비례해서 관계의 깊이는 얕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 확장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공감되시는 분들 중앙일보 한번 읽어보시죠. 노숙인이 공원에서 음주 상태로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노숙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숙인은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을 밀쳤고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공원에서 음주 상태로 뻗은 노숙인은 잘못한 것일까? 법원 판단은 음주 상태로 술병을 소지한 것이 공원 퇴거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노숙인도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 않는 사람을 공원에서 쫓아내는 일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취지입니다. 판결문 이 내용에서 모든 것이 요약됩니다. 노숙자인 김 씨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나요?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드러났답니까? 그게 아니고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본 집안마다 비명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예상 밖으로 너무 적게 나와서? 아니죠. 너무 많이 올라서 말입니다. 지금 거리 공원에는 선풍기 틀 전기요금도 아까워서 노숙하시는 쪽방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아니, 선풍기를 못 틀 것 같으면 에어컨은 뭐하러 두지요? 에어컨이나 틀지. 카카,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카카가 캐비어하고 송로버섯 드실 때 입으신 두꺼운 외투 보고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몰라 이 씹새끼야. 아주 신났구나. 그래, 다음에는 아예 밍크 코트 입고 나와줄게. 카카, 프랑스 황태자인 루이 16세와 결혼한 이 여성 아십니까? 물론 지어낸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굶주린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아니 그게 뭐가 틀린 말이야? 허허, 이거 정말 참. 카카, 그럼 그렇게 말했던 왕비 이름 아십니까? 당연히 알지. 1번 마리 앙뚜아네트, 2번 마리 안통아네트, 3번 마리 안바크네트, 4번 달기 안바퀴네트, 5번 달기 엉뚱아네트.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 뉴스의 맥. 오늘도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의 저자인 김글리 작가와 함께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글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맥을 읽어주는 글로벌 리더 김글리입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입니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선거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오, 선거를 다시 치른다. 이런 판결이 나왔군요.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알려주시죠. 지난 5월 대선에서 녹색당의 지원을 받은 무소속 후보가 이겼습니다. 상대는 누구냐면 반이민 정책을 내건 극우정당의 자유당 후보였는데요. 이를 3만여 표 차로 이긴 겁니다. 이 정도면 초박빙 승부였다고 봐야겠죠. 예. 하지만 자유당은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이 조기 개봉됐다며 헌재에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투표함이 조기 개봉됐다. 개표 절차를 무시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것만으로 무효가 된다는 건가요? 이뿐이 아닙니다. 부재자 투표도 조기 개봉됐고 미성년자 투표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0만 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1차 투표에서 자유당 후보가 득표율 1위를 차지했고 결선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예측됐었습니다. 그런데 70만 표에 이르는 부재자 투표가 개봉되면서 판세가 뒤집힌 겁니다. 자유당은 부재자 투표 개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18대 대선과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부정개표 의혹이 적지 않았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오는 10월 2일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권위가 있네요. 이건 뭐 사실 권력을 추종하지 않는 이런 헌법재판소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지킨 셈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정당을 뭐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이 권력의 청부 집단이 돼버려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이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많은 여자 선수들이 출전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랐습니다. 네, 총 5,000명이 넘는데요. 지난 런던 올림픽 때보다 약 400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자 선수들을 향한 매체 보도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올림픽에서의 충격적인 성차별 순간들 10가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한국 여자 배구의 김연경 선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스가 김연경 선수를 두고 남자친구의 키가 192cm를 넘어야 하는 한국 배구 스타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건데요. 기사 마지막 문장에는 한국 남자 평균 키는 174.9cm이기에 안타깝게도 김연경 선수는 남자친구를 외국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포브스는 이것이 성차별적 보도라고 지적했고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도
정말 멍청하고 부끄러운 글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정말 그러네요. 한국 중계 방송진들의 성차별 발언도 논란이 되었었죠. 얼굴이 예쁜 만큼 꽃사슴, 여자 선수가 이렇게 하는 건 대단하다. 그 식으로 여자 선수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 포브스는 여전히 많은 매체들이 여자 선수들 이야기를 다룰 때 그들의 운동 성과보다는 외양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여자 선수들에 대한 성차별적 보도가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한국 언론들의 어떻게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어뷰징, 이런 행태가 전 세계인들에게 백일하에 드러났네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이집트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당히 그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ERTU라고 이집트 국영방송에서 여성 앵커들이 뚱뚱하다며 한 달간 업무를 중지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국영방송에서는 사장이 앵커들에게 직접 적절한 외모로 복귀하라며 한 달 내로 체중을 감량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통보도 보낸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이집트 여권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이집트 여성 인권단체인 여성 법의식 지도센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면 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하면서 지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국영방송은 이런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쉬는 기간 중에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된다며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소셜미디어도 시끌시끌합니다. 여성 앵커 정직 처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있는가 하면 뚱뚱한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인 바카부자스를 사용하며 조롱하고 여성 사장이 용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여성 앵커의 적절한 체중은 얼마이며 남성 앵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집트의 한 언론학자는 여성들의 외모보다는 방송 콘텐츠를 개선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여성의 능력보다 외모에 초점이 맞춰진 시선을 그대로 보여준 씁쓸한 사건들입니다. 네. 지각이 없는 남성들이 이제 쉽게 여성들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각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걸 성차별,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어떻게 보세요? 네,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실 똑같은 시선이 남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인 어떤 그런 능력, 실질적인 어떤 역할 이런 건 도외시하고 외모부터 평가를 하는 이런 행태, 이게 그 성차별이란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에 김글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오, 굿이야, 굿.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070-8635-1288 전창걸닷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일호 경제부총리 모든 형태의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 신고립주의를 극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요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호 무역주의를 우리 혼자 배격한다고 어떻게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요 뉴스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뉴스가 아니어서요. 근데 제가 하도 한심해서 소개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제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요. 대외경제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호 부총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예정된 양자, 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해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고 신고립주의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예. 제가 이게 그 대학 때 봤던 시험을 예로 들면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있으면 답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수장은 지금 오픈북 테스트에서도 오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듣고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일호 장관 코멘트가요. 브렉시트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 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 맞는 진단입니다. 잘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철강, 화학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인도의 반덤핑 관세 움직임 등으로 우리 주요 수출업체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예, 이것도 조사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해법이 엉망입니다.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각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을 함께 구상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각국과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보호무역은 저쪽에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관계부처는 외국의 비관세 장벽과 수입 규제에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자문, 수입 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통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된다. 예. 이걸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죠. 지금 그 미국의 반덤핑 철강 관세 같은 거요. 이게 법률적 자문, 수입 규제 정보 공유,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의 보호무역 추세는 법보다 주먹이다. 이걸 지금 선진국들이 선언을 한 겁니다. 저쪽에서 법 웃기지 마. 힘이 최고야. 이제부터는 법이 아니고 주먹 휘두를 거야. 이렇게 주먹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대고 법대로 합시다. 법전 열심히 공부합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양자회담과 FTA 이행위원회, 국제무역기구 규범 등을 활용해 당면한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상대국가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쪽에서 지금 FTA 다 깨고 WTO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링에서 안 싸우고 내려가서 니네들이랑 길바닥에서 붙을래. 이제는 다이다이로 붙어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규칙대로 합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요. 다음 달 2일, 3일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이 예정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 부총리 말이 최근 남북관계 문제 등 경제 외 요인으로
한국, 러시아 경제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거 보는 순간에 아이, 그건 너님 생각이시고요. 예. 사드를 러시아 코앞에 배치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이게요.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원자재 수출 등에 의존하는 러시아는 한국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큰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향후 양국이 윈윈할 여지가 많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왜 지금 외교를 이따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금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극복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국가를 지향해 나가겠다 이건데요. 이 결론을 듣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의 저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극복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지금 그 정도가 안 돼요. 이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건 좋은데요. 경제 외교 분야에서 저렇게 근거 없이 무식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착각하고 나가면은요, 진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진단한 현실이 브렉시트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 과정 등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올바른 진단에서 가장 상식적인 해답이 뭐겠습니까? 예, 이때는 모범 답안은 오픈북 테스트에서 적을 수 있는 답안은 우리가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 이런 헛소리가 아니고요. 사정이 이러니까 한국 경제가 외풍의 압력에서 보다 자유로운 자립경제의 틀을 갖추도록 내수경제의 기반을 닦겠다. 이렇게 답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이건 그냥 모범 답안이잖아요. 예. 경제학 박사가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 부총리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요. 저는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아니면은 무서운 걸 알고 있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인 거고요. 제가 하도 부총리 발언 내용에 한심해서 짧게 첫 번째 뉴스로 유일호 부총리 코멘트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역대 우리 경제의 속살 꼭지 중에 제일 짧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꼭지가. 예. 더 할 말도 없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요. 예. 혹시 이게 모든 형태의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한다. 그러면서 해법은 없고 환상만 늘어놓는 그야말로 유체이탈식 발언을 함으로써 혹시 보호 무역주의를 추구하려는 나라들을 질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배격 방안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예. 그거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친구들은 강적이다. 사드 배치에도 중국이 아무런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닐 것이다. 주변국들이 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맷집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 직원 30여 명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군요. 향응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갖고 지금 감사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감사원 직원 30여 명이 걸렸어요. 이게 이제 그 CCTV 구매를 하는데 협력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룸사롱, 골프, 회식비 이런 걸 받았다는 겁니다. 규모가 꽤 큰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원래 가스공사는 이제 배관망 이런 걸 설치를 하면서 이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CCTV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서 갑질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원 발표로는 이번 비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 가운데 10명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니 비리 규모가 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2011년에는 프로젝트 담당자였던 한 차장이 2억 원을 그 금품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2014년 말에는 가스공사 한 부장이 100억 원대 보상금을 횡령을 했는데, 횡령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이제 상급자에게 상납을 했다고 진술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비리를 찾아보면 매해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가스공사 비리 이야기를 좀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요. 제 개인 경험 하나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순전히 제 개인 경험이어서, 이 경험 하나만으로는 콕가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죠. 한국가스공사가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많은 공기업 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예. 제가 그 2002년에 동아일보 증권팀에 있었을 때요. 예. 당시 제가 그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곳하고 공동으로 주주제일주의 현장을 가다 이런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정책이 되게 잘 돼 있는 회사들을 방문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평가도 해주는 그런 시리즈였는데 업체는 이제 전부 다 서울대 투자연구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근데 10회쯤에 한국가스공사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기업 선정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가스공사? 여기 공기업이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까지 역동적인 기업이 아닌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대 투자연구 쪽에서 가스공사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DJ 정부 때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낙천이 된 다음에 일종의 이제 낙하산이죠. 낙하산으로 사장으로 와서 재기를 노리시던 분이었는데 예. 그분이 의외로 경영을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믿고 가서 인터뷰를 했죠. 예. 근데 인터뷰를 할 때부터 제가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그 코가스가 분당에 있었을 때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차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를 몰고 그 분당 입구에 딱 가니까요. 경비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제 차를 딱 맞더니 어서 오십시오, 내리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떨결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실 분들이 그 앞까지 나와 계시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차를 발레 파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극빈 대접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올라가는데 예. 사장이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인터뷰 방에 갔는데 방도 좀 과합니다. 예, 너무 넓고요. 너무 화려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기사가 나간 뒤에 홍보팀에서 저를 저녁에 한번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그 대형 LNG 가스 저장 탱크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걸 꼭 한번 저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산업 기자도 아니고 증권 기자여서 꼭 그걸 봐야 되나 싶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그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내가 저 초대형 LNG 가스 저장 탱크를 한번 보겠냐 싶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승낙을 하고 그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가서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자고 하셔서 저녁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제가 뭘 먹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뭐 찌개탕, 뭐 꽤 괜찮은 찌개탕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송로버섯 찌개탕 아닌가요? 그건 예, 송로버섯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소폭도 이제 같이 한잔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제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가스공사 홍보팀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신가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봤더니 이 기자님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예, 이 기자님하고 술자리를 한 걸 하나 올렸다. 그거 혹시 감사원에서 전화로 확인이 오면 우리하고 저녁 같이 한 게 맞다고 좀 해달라 이러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그 가스공사 분들하고 저녁을 먹은 건 맞아요. 얻어먹은 건 뭐 제가 잘한 게 아닌데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감사원에 걸릴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규모가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공손하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랑 그때 드신 저녁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건 사실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먹었는데 당시에 마침 시기가 이 기자님하고 저녁 먹었다고 말하면 좋은 시기가 겹쳐서 그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쯤이면요. 아니, 그 감사원에서 걸리는 게 문제가 될 정도면 이 저녁을 그냥 먹은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꼭지가 살짝 돌아서 얼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룸사롱 같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순순히 대답을 해줍니다. 이용주점에 갔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공손하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누구랑 먹었습니까? 하고 다 물어봤습니다. 예. 그쪽에서 다 대답을 해줘요. 제가 부탁을 들어줄 줄 알고요. 맨 마지막까지 딱 다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기자수첩으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만약에 기사가 안 나가면 내가 감사원에 직접 제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를 제가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좀 말투가 얌전하게 보이니까요. 그쪽에서 저를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건 도대체 내가 얼마나 썩은 기자처럼 보였으며 저런 짓을 감히 기자한테, 기자가 비리를 감시하는 직업인데 이 비리를 감시하는 기자한테 이걸 숨기는 게 아니고 기자를 공범으로 가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썩게 보였나 아니면 저 사람들은 늘 저런 기자들만 만나왔나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게 딴 놈들하고 먹은 걸 갖고 이걸 이완배 기자님하고 먹은 걸로 둔갑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먹은. 근데 마침 그게 제가 기사를 낸 그 직후에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카드를 올릴 때 이완배 기자를 접대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해명이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올렸다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제가 그 기사를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팀장이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굉장히 의로운 분이시고 청렴한 분이셨는데 제가 발제를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화가 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너하고 내가 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료 기자들이 룸사롱 접대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 기자 수첩을 쓰면 동료들 등 뒤에 칼을 꽂는 거다. 네가 화가 나는 마음은 알겠는데 하지 말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제가 감사원에라도 전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하지 마라. 그 사람들도 다 가장인데 이거 하나 잘못 짚히면 가정 잃는다 그 사람들. 그냥 참고 대신 준엄하게 꾸짖어서 다시는 못 그러게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가스공사에서 1시간 만에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득달같이 찾아와서 놀란 거죠. 그리고 제발 넘어가 달라고 제 1층 로비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이거 꼭지가 돌면 말이 되게 거칠게 나가거든요. 압니다. 진짜 거칠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약간 쌍욕이 튀어나가면서 이제 욕하고 결국은 뭐 그 사건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제가요 이 개인적 경험을 길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는 사회에서 공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공기업에 무슨 뭐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특히 보수가 집권을 하면은요, 제일 먼저 어디에 손을 대냐면 공기업에 손을 댑니다. 공기업 직원들을 두들겨 팹니다.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공기업 효율화였어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했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역할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보수정부는 집권을 하면 공기업을 효율화한다는 명분으로 막 합병을 하고 직원들을 막 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정부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걸 지지합니다.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가 나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저 새끼들 하는 일도 없는데 월급만 많고 놀고 먹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대기업에도 그런 직책들 많은데요. 대기업은 그렇지 않냐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지어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를 낼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효율화는 보수정부가 가진 꽃놀이패입니다. 어떻게 두들겨 패도 여론이 공기업을 두들겨 패는 데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겁니다. 공기업은 공적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리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의 풍족한 급여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기업들의 노동자들의 처우가 안정적이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정반대죠.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는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요. 더더욱 공기업 직원들은 정말로 청렴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국민을 제일 중요한 소비자로 여기고요. 공직자의 준하는 깨끗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기업 직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급여를 주고 안정적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스공사 사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일부의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이 부도덕한 사례가 너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뉴스가 한번 나오면은요,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국민들 시선이 압도적으로 싸늘해집니다. 사실 저도요, 저때 가스공사하고 저희를 겪은 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시선이 몇 년 동안 너무너무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기사 하나 읽겠습니다. 이게 머니투데이에 나온 이번 가스공사 사태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처럼 비리가 만연한 배경에는 공기업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가스공사는 2014년 1월 인천기지본부의 한 직원이 사택 장기수선 충당금 774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파면 해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상벌 규정을 어겨서까지 정직 3개월로 부담을 감경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운영의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한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대부분 공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 인사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과 중심의 구조로 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비리만 잡아서 걸린 게 재수없다고 생각만 하지 바뀌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 벌써 공기업 비리가 터지면 성과 연봉제 도입하라고 하고 효율화하라고 하고 민영화하라고 하고 이런 논리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공기업이 이렇게 비유하니까 민영화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예. 부디 우리 공기업이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비리 나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으면 공기업은 끊임없이 민영화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영화가 되면 나라는 거덜이 납니다. 예. 가스공사 민영화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전력 민영화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막아야 되는데요. 진보에서 막아야 되는데 막을 근거를 일부 비리 직원들이 지금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국가 공공 영역의 파손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디 좀 책임감을 가지고요.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 공기업 직원들이 더 깨끗하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스공사 직원들의 비리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소식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한테 걸렸을 가스공사 직원 아주 그냥 뭐 빅엿을 먹었군요. 빅엿을. 지금도 뭐 기억이 선합니다. 그때 기억이. 예. 아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절반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자들. 예. 아니고요. 예.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손수조, 이준석 등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며 손수 만드신 청년희망펀드를 흠집내느라 혈안이 돼 있는 종북 불순 바퀴벌레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가 모처럼 개념 있는 행동을 하려고만 하면 시비 걸고 딴죽 걸고 발목 잡고 양팔을 비트는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청년 12만 5천 명을 취업시킨다며 1,440억에 이르는 돈을 기업으로부터 삥 뜯는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애쓰며 수금했던 박 동지 이것만 그 노력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은 청년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자들의 비정하고 잔인한 공세에 다름 아니다. 이는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에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던 당초 취지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 고작 561명만 취업했다며 특집 잡는 살쾡이들이 있다. 지원 내용도 멘토링과 특강,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같은 정부나 일반 취업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승냥이도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진학 걱정, 취업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박동지에게 이거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다름 아니다. 청년 희망 펀드를 청년 절망 펀드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이제로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박동지가 노년은 물론이고 청년에게마저 지지를 얻을까봐 질투했다고 말하고 이 말을 땅에 찢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 희망 펀드에다가 재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은 전우용 역사학자의 경향신문 칼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관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헌헌법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공유해야 하는 역사관에 대한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은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일본군을 격퇴함으로써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선열의 피로 세운 나라라고 천명한 것이며 이런 역사관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 역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헌법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자 실체이며 국민이 공유해야 할 역사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물론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또는 학문적 성실성에 기초해 헌법에 담긴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단군 신화는 황당무계한 것이니 우리 민족사의 뿌리를 신라 건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우리만의 주장일 뿐이니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곧 헌법에 담긴 역사관을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선서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는 건국 68돌이라고 말했다. 설사 본인의 종교적, 정치적, 학문적 신념이 헌법 정신과 다르더라도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다. 미국 헌법이 제정된 날도, 미국 정부가 수립된 날도, 미국이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날도 아니다.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종주국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던 와중에 13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우리 역사에서 보자면 3.1절에 해당한다. 다른 건 다 미국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건 본받지 않는가?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오후에 이어집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